자,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은 우리은하예요. 자, 항성계, 우리 태양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묶어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는 항성계라고 합니다. 그 태양 같은 별들이 모여 있는 더 큰 단위를 우리는 은하라고 합니다. 즉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은하라고 하고요. 약 2천억 개? 좀 이따가 아마 우리가 성단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성단이라는 거는 은하계보다 작은 단위예요. 항성계보다는 큰 단위겠지만 그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2천억 개 정도의 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우리은하의 특징 중에 자, 분류. 은하의 분류에서 우리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고등과정에 가면 은하계의 분류를 하거든요. 타원은하, 나선은하, 막대나선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 중에서 막대나선 은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은하핵을 중심으로 은하계에도 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서 바라볼 때 핵을 관통하는 이런 막대 구조의 별이 존재하고 그 막대에서 떨어져 나온 형태의 은하팔이 존재하는 형태, 이런 거를 우리는 막대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은하 그 사진 봐봐. 은하 중심을 관통하는 이런 막대 모양의 은하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맞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막대나선 은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참고로 이거 막대나선 은하로 분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처음 분필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수업할 때만 해도 그냥 나선 은하였어요. 최근 연구로 인해서 은하핵을 관통하는 요 막대 구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제 막대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약간 요런 렌즈 느낌이 나게, 우리 은하핵 주변이 약간 두껍죠. 양쪽에 은하팔로 나가면은 그 두께가 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은하고요. 실제로 이 은하계의 사이즈를 우리 여기는 지금 파색 단위로 적어놨는데, 파색 단위하고 광년 단위하고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은하계 전체 지름은 3만 파색. 약 3만 파색. 그러니까 사이즈로 따지면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태양계는 어디에 있냐면 요쯤에 있어. 즉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은하팔의 일부에 있고요. 중심에서 우리 태양계까지의 위치는 8300파색. 계산하면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500이네.
그래서 자,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봐봐. 우리 태양계 위치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랑 반대쪽을 바라볼 때 은하계의 두께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가 계절별로 은하수가 보이는 특성이 다릅니다. 은하수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 별들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핵을 바라보는 계절이 여름. 바깥쪽을 바라보는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은하수는 어느 계절에 더 뚜렷하게 보인다? 은하핵을 보는 여름철에 은하수가 더 선명하고 넓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12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수를 구성하는 녀석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성간물질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주를 진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공이라는 것은 1세제곱미터당 원자 1개 미만이면 진공으로 칩니다. 그런데 성간물질이라는 것은 자, 요 진공의 표현을 뭐냐면 우리가 진공이라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옅은 농도지만 우주에 물질이 있습니다. 성간물질은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 원자들이나 가스, 티클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성간물질이 바로 뭐냐? 새로운 별이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재료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성간물질 중에서도 그 밀도가 특히 높아서 관측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운은 그 종류가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으로 분류하는데 요거 개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필기부터 합시다. 오케이? 자, 방금 성운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따로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결국은 봐봐. 성운은 별이 아니라 가스 덩어리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성운의 분류는 이 가스가 어떻게 우리 눈에 관측이 되냐,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느냐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출형 성운. 보통 우리가 발광성운이라고도 많이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그 빛을 내는 거냐면 이렇게 성운이 있잖아. 가스 내부 혹은 가스 인근에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별의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첫 번째 그 흡수한 에너지로 인해서 가열되겠죠. 맞지? 가열되어서 이 가열된 가스에 의한 열이 빛이 나요. 가열된 뒤에 그 고온 가스가 빛이 납니다. 고온의 가스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붉은색이고 그 성운의 구조가 잘 보입니다. 사진 같은 거 보면 예쁘게 잘 보이죠. 그리고 대부분 어때요? 색깔이 발광성운은 맨 위에 줄 붉으스름하지. 그게 이제 요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 반사형 성운. 반사형 성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성운 가스 덩어리가 있잖아. 지금 옆에 그림에 보면 별이 옆에 있기도, 밖에 있는 별일 수도 있고, 사실은 별 내부에 있는 별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의 기본 특징은 요 별빛을 받은 가스층이 가열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별
별 부근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사되거나 산란됨에서 나온 빛입니다. 특히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별들이 어린 별들이 많아요. 특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로 고온이 많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별의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색? 파란색, 빨간색 둘 중 하나 찍기. 온도가 높은 별. 내가 지금 왜 하늘색으로 필기하고 있을까? 청백색으로 파랗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들 봐봐. 어디가 빛이 나죠? 별을 중심으로 별 인근에 파르스름하게 빛이 나고 있잖아. 사진들이.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암흑성운이라고 있습니다. 암흑성운은 사실 뭐냐면요. 요 뒤에 방출형 성운에 빛이 나겠죠. 근데 방출형 성운 앞쪽에 밀도가 매우 높은 가스 성운이 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빛은 나오는데 여기에선 빛이 막혀버리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방출형 성운은 가스 자체가 뻘겋게 불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반사성운은 별빛을 중심으로 부근이 뿌옇게 보이는 게 보이고, 암흑성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말머리 성운이에요. 요즘에 오리온자리 보인다. 오리온자리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인다? 뒤에 붉은색의 발광성운 벽이 보이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가로막은 거야. 그 빔 프로젝트나 영화 상영 같은 거 할 때 앞에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스크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지. 가려져 버리잖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 성운, 석탄자루 성운, 독수리 성운 봐봐. 뒤에 성운을 가리고 있잖아. 앞에 있는 다른 가스층이.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암흑 성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요거 마저 필기. 자, 성운은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성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성단. 말 그대로 별들이 모여있는 단체적인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성단은 상계 성단하고 구상 성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 어떻다? 상계 성단의 별의 배열은, 상계 성단이 별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죠? 불규칙적이죠. 구상 성단은 별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죠? 둥근 모양으로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별의 개수. 상계 성단은 보통 수십에서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모여 있는 별의 개수가. 수만 가지네? 구상 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자, 원래는 수천, 수백, 수천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좀 벽겠네요, 이 부분이.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청색의 별. 구상 성단은 적색인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한다? 청색이라는 말 자체가 고온의 별인 거죠. 적색, 붉은색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인 거고요. 이 이유는 얘는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별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얘는 늙은 별들이 모여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이 성단의 위치는 몬스터볼처럼 그려놨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를 핵이라 그러죠. 맞지? 여기를 은하팔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래 위의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 은하팔에 주로 상계 성단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헤일로와 핵에 구상 성단이 모여 있는 그런 우리 은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은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성단이나 성운을 관측하는 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걸 주로 관측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징적으로 위치들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보이는 게 이제 이 상계 성단,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플레이아데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황소자리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겨울철, 그러니까 요즘에 보입니다. 또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가장 재미있는 거는 아까 앞쪽에 우리 반사성운 사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있었죠. 좀생이 별이라는 게 바로 얘네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구상 성단은 헤르큘레스 자리의 M30, M13. 가장 대표적인 저렇게 구형으로 모여있는 그런 성단이 바로 헤라클레스 자리의 M13 구상 성단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사진 찍어보고 그랬는데 요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정리하고 120쪽 밑에 그 빈칸 있지? 빨리 한번 채워봐봐. 자, 봅시다. 자, 팽창하는 우주. 자, 아까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 외부 은하. 자, 기본적으로 외부 은하는 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반대로 감았구나.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은하 분류인데요. 보통 여기를 은하의 모양이 이런 둥그런 모양인데 점점점 찌그러지죠. 얘네들 우리는 타원은하라고 부르고요. 얘는 타원은하긴 한데 가운데에 뭐가 형성이 된다? 핵이 형성이 되는 거죠. 대신에 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얘를 우리는 원반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선이 생기는데 봐봐. 구형의 핵에 나선팔이 감기죠. 얘네들을 나선은하라고 하며, 얘네들은 나선은 나선인데 가운데 무슨 구조가 특징이다? 막대 구조가 보이지. 얘네들을 우리는 막대 나선은하라고 하고, 이게 아닌 그냥 은하인데 뭐 모양이 지 마음대로 이 녀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젤란 은하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속하는데 얘네들을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사실 팽창하는 우주, 통합과학 범위로 올라가게 되면 통합과학 가서 고1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붙여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허셜이라는 학자가요.
우주의 크기를 3만 파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셜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연주시차나 별들의 고유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우주의 크기가 3만 파세기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의 우주를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건 지금 책에 없는 것도 섞여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요. 뭐를 발견하냐면 첫 번째 발견한 게 안드로메다 외부운하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안드로메다 외부운하까지는 30만 파세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계산을 해냈다는 거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부운하라고 불리기 전에 얘는 성운인 줄 알았단 말이야. 성운이라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근데 성운이 아니라 뭐더라? 외부의 은하임을 밝히고 그 근거로 30만 파섹, 100만 광년 밖에 있다는 걸 계산해낸 겁니다. 그럼 봐봐. 허셜이 이야기한 이 3만 파섹이라는 건 사실 뭐의 크기였다? 오늘 아까 배웠는데 이거 우리 은하 크기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성운인 줄 알았는데 거리가 10배나 멀리 있는 거야. 그럼 사실 걔는 작은 게 아니라 되게 큰 거지. 맞죠? 그래서 그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내고 두 번째로 밝혀낸 게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멀리 있는 천체가 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나 외부 은하일수록 지구에서 더 빠른 속력으로 도망간다라는 거를 도플러 이동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찾아냅니다. 무슨 자 이거 아이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구에서 도망가는 속력이 빨라지고 그거를 쭉 재봤더니 거의 정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 그래서 V는 HR이라고 하는 공식을 얻어냈고요. 이 공식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H분의 1을 잡으면 V분의 R이 나오잖아. 그지? 요 공식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게 허블의 관측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블의 연구를 바탕으로 허블, 허셜,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가모프라는 학자가 빅뱅 이론이라는 걸 밝혀내요.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약 138
8억 년 전 우주는 한 점에 한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큰 폭발, 요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빅뱅이 되는 거야. 대폭발로 창조가 되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 중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한테서 거리가 2배 멀리 있는 별은 나한테서 도망가는 속도도 2배가 된다라는 이론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요거를 우리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측을 거꾸로 돌리면, 이 시간만큼 거꾸로 돌리면 모든 은하는, 모든 외부 은하들은 다 한 점에 모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대폭발 우주론이 됩니다. 오케이? 자, 필기. 결국 우주 탐사는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구 바깥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가 포함되죠. 자. 자, 첫 번째는 자, 지구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성을 기반에 두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과거에 어땠을지, 혹은 우리 지구는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우주를 탐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예요. 사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하게 외계인이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이지만, 영화 인터스텔라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세 번째, 지구에 더 이상 자원이 고갈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별이 되게 되었을 때 인류는 그렇다고 멸종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에 지구와 동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또한 우주 탐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은 사실상 잘 생각해보면 직접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인류가 직접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망원경을 이용한 탐사가 있어요. 자, 지상에 망원경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지금 뭐 가끔씩 이제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더라. 제임스 웹 같은 경우. 우주에 띄워놓은 망원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공위성에 설치를 하거나 망원경 자체를 인공위성처럼 만들어서 우주에 띄워놓은 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블 우주 망원경은 실제로 설계 및 조립 자체에 오류가 있었어요.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100% 풀 성능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걸로 보던 우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단 말이야. 제임스 웹은 그 부분을 다 고친 현재 망원경을 띄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위성 탐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공위성에 설치한 망원경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보이저 계획. 행성들을 추적하는 궤도를 쏴서 태양계 행성들의 근접 촬영 및 태양계 오르트구름 바깥의 세상에 대한 정보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직접 가보기도 했죠. 어디? 달 같은 경우. 아폴로 계획이라던가 소유주 계획이라던가 지금 뭐 국제우주정거장 ISS 같은 경우 인류가 직접 올라가서 연구 및 탐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언젠가 인류가 나가야 될 우주를 향한 공부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공부하면 돼요. 이 챕터는. 다음 바닥에 넘어가 보자고. 자, 우주 탐사 과정. 자, 봐봐. 역사를 보면 1957년 소련, 현 러시아죠.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우리가 냉전이라 그래요. 미국과 이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그 경쟁이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국력의 경쟁, 전쟁 준비에 대한 거, 그 외에 우주 개발 역시도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어요. 최초의 우주선인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때는 착륙시킬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주에 나가게 되면 우주는 어떤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스푸트니크 2호에 개가 타고 올라갑니다. 2호부터. 그러니까 생명체가 우주에 나가면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훈련된 개를 틔우고 우주에 올라가서 궤도 운동을 시킨 거예요. 우주선 안에 산소 농도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유지해 가면서 우주를 계속 돌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체크하고, 물론 그 개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주에서 이제 약을 통해서 다 죽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역시 소련에서, 지금 여기 책에는 몇 년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돌고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 우리 보스토크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스토크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머큐리 계획으로, 참고로 여기에 유리 가가린입니다. 머큐리 계획으로 해서 미국도 이제 우주 개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는 달을 향한 경쟁이 이제, 왜 목표가 딱 타겟팅이 잡히잖아. 달에 대한 경쟁 과정에서 1974년 1900 몇 년이지?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달에는 미국이 먼저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달 이후에 화성 같은 경우, 금성 같은 경우도 결국 무인우주선의 탐사가 계속이 됩니다. 초반에는 제대로 착륙시킬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로켓을 쏴서 그냥 그 궤도에 쭉 들어가면서 부서지기 전까지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법이었고, 그 이후는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플러스 우주선 착륙선에 로봇을 태워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퀴 달린 로봇을. 그래서 탐사선이 실제로 화성이나 금성의 표면을 달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고 성분 분석을 하고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에 나오네요. 보이저호. 그리고 이제 태양계 위에서 보이저호. 그 다음 뭐 큐리오시티, 뉴 호라이즌, 보이저 계획이나 뉴 호라이즌 계획은 이제 태양계를 향해 가고, 큐리오시티는 이제 여기가 큐리오시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별 과학위성, 그래서 최근에 나노 로켓까지도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 우주 개발에 투자한 이런 기술들은 그 이후 민간으로 흘러나와서 민간의 발전에 도움이 돼요. 안경테 같은 거, 티타늄 합금의 안경테, 형상기억 합금 안경테, 운동화에 에어 쿠션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GPS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군사 목적과 우주 탐사 목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생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정리하고요.